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조사론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나만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조사론이 나는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쫙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함정이라면 함정이고 틀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기술 논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그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자신감 가지세요. 제 조사론 항상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 우리 핵심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렇지만, 조사론을 강의할 때에는, 용기를 먼저 드리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그 330쪽인데, 조사론 전체가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은 왜 어렵냐면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주 얕게 나오지만 사실 그 내용까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얕게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문제는 풀렸지만 야, 이거 좀 더 내가 이렇게만 알아도 되나? 또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나오면 또 틀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딱 나오고 있는 것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대략 한 네다섯 군데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 25문제 중에서 그게 또 네다섯 군데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거기 1번 보면 과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이다. 왜? 과학적 결론은 잠정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가능한 겁니다. 잠정적이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입니다. 자, 인과관계의 규명을 추구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검증하려고 하는 설명적이다. 왜 그런지 설명해봐. 즉 원인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 아닙니다. 과학은 비규범적입니다. 규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규범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은 비규범적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규범적인 것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2번.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과학에서 무엇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그 사람들 간의 동의. 즉,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객관성의 개념이에요. 과학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를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의 동의다. 자, 그다음에 3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아까 1번에서요. 9회 때 나왔던 거. 과학적 결과는 잠정적이다. 그죠? 과학적 결과가 잠정적이니까 결론이 잠정적이라니까요. 그 결론. 잠정적인 거니까 잠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이 아니라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객관성 추구를 강조하고
재현과 반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역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연역법과 균합법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조사 논리에는.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1장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조사 윤리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동반되게 되는데 사회조사 방법의 윤리, 고려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연구가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패단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 그죠?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다. 과학적 결론은 잠정적이다. 따라서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라고 해야죠. 자, 연구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재생 가능성입니다. 즉 반복을 요구합니다. 선별적 관찰에 근거한다. 이 선별적 관찰은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오류에 해당되죠. 범하는 오류, 선별적으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도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상을 탐구할 때 범하는 오류,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하게 되는 오류. 그러니까 비과학적 지식 탐구에서의 범하는 오류. 자, 5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죠?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면 또 틀리죠.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니까요. 철학이나 신념보다 이론에 기반하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지식을 탐구하고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5번에 5번 문장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허위와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다. 즉 허위와 그게 바로 이제 반증이라고 하는데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적 결론은 잠정적이니까 일시적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증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이게 지금 15회까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22회 때 나왔어요. 그죠? 6번. 과학적 지식의 특징.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고요.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고 수정될 수 있다. 맞죠? 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연구 과정이나 결론에 작용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같은 절차를 다른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할 수 있다. 재생 가능성이죠. 지금 디귿은 객관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반인이 현상을 탐구할 때 범하는 오류를 물어봤어요. 부정확한 관찰, 자,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 관찰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만 관찰했으니까 선별적 관찰이죠. 자, 과도한 일반화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죠? 소수의 사건을 근거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그것을 일반화시킨다. 바로 과도한 일반화죠. 그죠? 선별적 관찰은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의 개입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건 이제 부정확한 관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꾸며낸 지식이죠. 다시 한번 그 15회 때 나온 그 7번 문제는 현상을 탐구할 때 일반인이 범하는 오류를 지금 가지고 틀리게끔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틀리게끔 낸 것이고, 자, 아까 4번에 12회 때 나왔던 거 선별적 관찰이 바로 이 현상을 탐구할 때 범하는 오류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지금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다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냈고요. 자, 그다음에 335쪽으로 와서 과학적 조사 논리는 크게 두 가지죠. 연역법과 균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균합법과 연역법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연역법은
옳은 거예요.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의 절차를 거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과 관찰인데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연역법이죠. 그다음 이제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가는 게 이제 균합법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론으로부터 바로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설 사전 설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여기 균합법은 여기 유형 발전이 뒤늦게 나오죠. 유형 발전. 이게 이제 가설 사후 소급 설정인데 사후 발생 가설이라고 합니다. 균합법은. 그래서 이제 가설로부터 먼저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가설. 그다음에 그 조작화. 여기 연역법은 양적 연구. 그죠? 그다음 이제 균합법은 얘는 질적 연구. 그죠? 질적 연구.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론이 존재하면 연역법으로. 근데 기존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균합법으로. 그죠?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그죠? 기존 이론이 존재하면 이론으로부터 관찰로 보고 있어요. 연역법. 자, 그다음에 연역적 방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 일반적 원리가 바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실 관찰부터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균합법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이론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균합법이고, 다시 한번 5번 균합적 방법은 이론에 의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론에 의해 가설을 이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그 연역법이죠. 걔는. 자, 그 다음에 2번 균합법의 순서. 먼저 주제 선정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끝없이 관찰하고 유형 발전하고 임시 결론으로 가는 5번이 답이죠. 3번 이제 연역법의 이제 과정인데 먼저 이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가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조작화. 그리고 쪼개진 개념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가설 다음에 여기 조작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작화. 조작화. 특히 이제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론으로부터 그다음 이제 가설 조작화로 이렇게 오는데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이게 자꾸 나와요. 지문에. 다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는 연역법을 사용하니까 과학적 조사 논리에서 질적 연구에서 균합법을 사용하는데 조작화는 연역법에 있습니다. 균합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적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조작화는. 자, 4번. 균합법과 연역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균합법과 연역법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죠. 균합법은 이론에서 시작하는 것은 연역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게 그게 이론이에요. 일반적인 법칙. 그러니까 결국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은. 그러니까 연역법이죠. 자, 연역법은 개별 사례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은 관찰로 시작하는 것은 균합법이고요. 자,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다. 그죠? 관찰에서 유형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균합법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연역법, 균합법 문제가 지금 보니까 11회까지는 좀 나왔죠. 그죠? 4회, 7회, 10회, 11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가 여기서 좀 그 간단한 문제를 좀 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나왔는데 복원된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공개된 것은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게 10회 때부터인데 10회 이후로 보면 10회, 11회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 이후로.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놓고 있으라고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철학이에요. 여기 과학 철학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4-5군데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려운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온 것 안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거기 이제 과학 철학에서 1번에 보면 20회 때 자, 우리 이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에서 제가 우리 다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논리적 실증주의, 그 다음 논리적 경험주의, 그 다음에 반증주의, 그죠? 그 다음에 쿤의 과학혁명.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흉이 아니라 거기 고전 실증주의와 베이컨 등의 경험주의를 결합한 과학 철학입니다. 스펜서 등의 고전 실증주의, 베이컨 등의 경험주의를 결합한 과학 철학이 바로 이제 논리적 실증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 실증주의와 논리적 경험주의까지는 균합법이죠. 반증주의에서 이제 연역법으로. 근데 그 휴문 제가 오답풀이에 좀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균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휴문. 자, 그 다음에 2번. 지식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론적 입장이에요. 절대론적 입장. 상대론적 입장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주장합니다. 필연적이라고. 자, 그다음에 쿤에 의하면 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상충된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해 기존의 이론의 엄격한 검증을 하는 거. 그건 이제 반증주의예요. 칼 포퍼의 반증주의. 반면에 거기 이제 4번에 누적적 진보를 부정하면서 역사적 사실들과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쿤입니다. 자, 5번. 논리적 경험주의는 과학의 이론들이 확률적 검증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죠? 확률적 검증 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2회 때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쿤은 과학적 혁명 패러다임 맞죠? 자, 당대 지배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상과학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포퍼는 쿤의 과학적 인식에 내재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증주의를 제시해야 했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칠면조 새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칠면조 새끼가 이때 제가 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칠면조 새끼가 자, 그 농장에 팔려가서 그 농장주가 매일 아침마다 뭐 9시 또는 7시마다 계속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침 9시 우리 주인은 아침 9시마다 또는 7시마다 밥을 준다. 이렇게 관찰하고 그래서 진짜 계속 규칙적으로 그렇게 밥을 줬는데 나중에 그 밥을 주지 않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을 비틀어서 죽인 거죠. 추수 감사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균합법 관찰해서 유형 발전시키고 그걸 진리라고 임시 결론을 내려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게 깨지는 거죠. 이 균합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균합법의 한계점을 제시한 것이 반증주의예요. 칼 포퍼의 반증주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역법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연역법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3번 옳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4번 포퍼의 반증주의는 연역법에 의존한다. 맞죠? 자, 포퍼는 이론이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쿤의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학은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 진보를 하지 않는다고 보죠. 과학적 진리는 과학적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의존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에 의해서 그게 이론이 되느냐, 이론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진리는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 지금 아까 제가 3번을 얘기했는데 먼저 과학적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또 의존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 각각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과학의 진보에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정과학, 정상과학, 그다음에 유기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또 새로운 유기혁명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흔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이전에 관찰되지 못했던 것들이 관찰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이 패러다임이 폐기되지만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한식의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쿠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으로 봤죠? 다 맞네요. 자,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보면 14회 때 나왔지만 지금 3번에 11회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맞게 나왔잖아요. 11번 그 3번에 4번에 보면. 근데 그걸 지금 틀린 문장으로 냈어요. 4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맞게 나왔던 것을 맞게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틀리게 나온 것은 또 맞게 고쳐서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맞게 나왔던 문장이 지금 틀리게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5번.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 아니죠. 과학적 혁명. 우리 지금 3번에서도 과학은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맞게 나온 문장이 또 있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4번의 디귿에서도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또는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이미 11회, 14회 때에서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그 학문 공동체 과학 그 당시에 당대 학자들이 그걸 이론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합니다. 창조론에서는 신이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자, 이렇게 실제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번 위기혁명,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정상과학에서. 자, 그다음에 6번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판 사회과학 패러다임은 억압받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을 권한부여 패러다임 또는 옹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2번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하는 것은 이제 실증주의 패러다임인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옳지 않고요.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대한 깊은 탐구. 이게 해석주의 인식론에 따르고 있는 게 질적 연구예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근데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이제 특이사항으로 또 같이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7번.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연역법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실증주의든 초기 실증주의든 모두 다 후기 실증주의든 모두 연역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이제 과학 혁명이죠. 쿠네. 자, 그다음 8번.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 고려한다. 이건 이제 아까 비판 사회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16번에서는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8번에서는 지금 3번에 비판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판주의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실증주의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적 사실에 입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 해석주의는 삶의 심층적이고 주관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맞고, 비판주의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파악에 주목한다. 후기의 실증주의는 객관적 지식에 대한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자, 거기 그 보충 설명 보면 어떤 조건 하에 특정 개념과 가설이 거짓으로 입증되는지 입증되지 않는지를 조사합니다. 직접적 확증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거부하고, 자, 그다음 이제 345쪽으로 와보면 과학으로서의 이제 사회과학인데요. 이제 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는 응용사회과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사회과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 대상의 윤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연과학에 비해서 연구 대상의 통제와 조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연구자의 관점이 배제되기 어려워요. 그죠? 이제 가치 개입 문제, 가치 개입의 불가분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4번이 옳지 않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7회 때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사회과학을 물어본다는 것은 자연과학과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2번 보면 사회과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은 결국 이제 자연과학과의 이제 구분인데, 1번 자연과학에 비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죠.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분명히 구분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혼연일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피란델로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4번에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모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좁혀와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더 좁혀와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학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번에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거.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다. 맞죠?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사회 문제와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욕구와, 즉 인간의 사회적 욕구 또는 인간의 욕구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사회적인 노력, 조직적인 노력,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이 틀렸고요.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 발전된 개념을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사용하죠. 기초조사, 응용조사 모두 활용합니다. 과학적 방법을 지향하고요. 사회 개량적 특징을 지니죠. 사회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사회 개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조사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개배 효과성을 높이고 실천 과정에 적용한 이론 검증,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 높이고 실천 지식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다. 모두 맞습니다. 자, 4번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지식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거.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분석하거나 클라이언트에 관한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 그 다음에 비윤리적 예방, 행위의 예방, 자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실행. 근데 사회복지 실무자의 정치적 민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5번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 사회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윤리, 옳고 그름 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 이제 우리 과학적 연구의 특징 중에 과학은 비규범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규범적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윤리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윤리강령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민 조사 시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을 검토하고 싶거나 주민 대표자의 응답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알고 싶을 때 또는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체계화하고 싶을 때 선임 사회복사의 경험적 지식이 타당한지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 조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사회복지 사회에게 과학적 조사 방법이 필요한 이유 14회 때 또 나왔네요.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조사 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죠? 다 평가 조사 있으니까. 자, 7번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파악할 때 근데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통계학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3번은 옳지 않고 학술 논문에 있는 실천 방법들이 효과성을 비교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을 평가할 때 모두 해당되고요. 자, 8번 사회복지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관련 이론 개발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탐색 목적 조사 연구가 아니라 기술 목적 조사 연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조사 유형 중에서 조사 이유, 조사 유형 이제 이게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중요한 건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해서 횡단이냐 종단이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조사 이유 또는 이제 이걸 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탐색, 그 다음에 기술, 설명. 그렇죠?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근데 여기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탐색이 아니라 이 기술적 조사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탐색적 조사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한다든지 문헌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전문가 의견 조사, 특례 조사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돼요. 연구의 전 과정에 결정주의적 성향을 지향해야 하고요. 그건 맞죠? 자, 조사 범위에 따라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로 나누어진다. 조사 범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이건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횡단이냐, 그 다음에 종단이냐 이렇게 나뉘죠. 종단 연구는 다시 세 가지 패널이냐, 동년배냐, 그 다음에 이제 동년배 코호트, 그 다음 이제 경향이냐 또는 추세 연구라고도 하죠. 추이 연구.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복지 조사 수행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은폐한다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지금 그 9번부터가 지금 조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정보 개방, 조사원에 대한 정보는 개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는 익명성이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참여에 대한 자기결정. 자, 다시 한번 10번 옳지 않은 거. 조사 대상자 익명성 보장,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동료 집단 조언을 통해 편견 방지, 조사 대상자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고, 긍정적 연구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한다. 틀렸죠? 유도 질문 좋지. 이건 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없는 거 윤리상.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죠. 자발적 동의 없이라고 해서 틀렸고, 자, 교수가 보는 앞에서 수업 평가를 하는 것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허가가 없이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틀렸고요. 자,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운전자 개인의 정보를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문응답제 선정 과정은 응답자들에게 비밀로 한다. 선정 과정은 공개합니다.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2번 조사 연구와 관련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다. 맞죠? 후견인의 동의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인지,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지금 현저히 저하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후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 익명성 또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조사 참여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조사 대상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틀렸죠? 이익뿐만 아니라, 즉 혜택뿐만 아니라 불이익, 즉 위험까지 모두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자, 조사 과정 중에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야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13번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리 원칙은 연구 결과의 보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고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이거 참 좋은 문장이죠.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밀 유지가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익명성과 비밀성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익명성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걸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밀성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익명성이 만약에 이게 보장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보장된다면 그러면 비밀성도 보장이 되어요.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성은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러니까 이걸 뭐 밖으로 공개해준다, 공개하지 않는다, 뭐 비밀을 보장한다,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히 그냥 보장돼 버리는 거죠. 응답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틀린 이유가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그러니까 보장되어야만 많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응답자에서 그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비밀은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맞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익명성이 유지되면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거나, 알았죠? 익명성이 유지되면
근데 이제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게. 예. 유지되면. 그리고 이제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는 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의 고지 등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연구 윤리, 그 조사 윤리. 자, 14번. 볼 수 없는 것은 조사 대상자의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했고, 자,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렸다. 틀렸죠? 혜택 또는 이익 또는 불이익, 위험 모두 다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자, 3번.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맞고. 조사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으면 알려줘야 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모두 맞습니다. 15번. 옳지 않은 거. 아동 대상 연구에서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참여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되면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할 수 없죠. 이 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 신고해야 돼, 무조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처벌당합니다. 자, 거기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모두 받고. 자, 16번.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거 기억 맞았죠? 그러면 이제 2번이 날아가네, 일단. 자,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꼭 초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이 날아가는 순간 일단 이제 그 5번이 날아가네요. 그러면 이제 1번, 3번, 4번이 남게 되는데요. 자, 디귿.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모두 맞습니다. 그죠? 기억 디귿. 그러면 이제 니을.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가? 비밀성 거꾸로. 비밀성이 얘가 보장되면 익명성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비밀성은 연구자가 응답자를 알아요. 그렇지만 알지만 내가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버리잖아요, 응답자를. 근데 익명성은 연구자가 응답자를 몰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356쪽에 이 내용은 이론 강의와 핵심 이론 강의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16회 때 나온 겁니다. 자, 사회과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대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공익적 가치가 윤리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윤리가 우선하는 겁니다. 윤리가. 자,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8번. 연구 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조사로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옳은 것인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즉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한다. 틀렸죠? 비밀성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신분.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이익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그랬죠? 자,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하여 연구 참여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 그러면 성적 평가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 참여가 아니죠. 자발적 동의가 아니게 돼요. 연구 참여자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그거 맞죠? 자, 그다음에 19번. 연구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다. 맞죠?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고 공익적 가치가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틀렸죠? 또 나왔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혜택 사전에 고지한다,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 3번에 아까 그 17번에 16회 때 나왔던 문장이 지금 또 나왔어요. 그죠? 자, 21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 보면 22회 때 이번에 나온 거네요. 자, 20번에서는 이제 이번에 옳지 않은 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구 참여자 속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라도라고 해서 좀 틀렸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속이기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해설 좀 자세히 넣어놨는데요. 관찰법 경우에 호손 효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연구 목적이나 방법을 숨기거나 달리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속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을 이제 속여야 한다면 연구가 끝난 후에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2번 고지된 동의는 조사 대상자의 판단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맞죠? 자, 연구자는 기대했던 연구 결과와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는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서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연구자는 우리가 비밀 보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연구조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21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조사 원리로서 자발적 동의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대상자의 편향치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조사 원리로서 이제 제가 이거 자발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 참여는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여야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편향치가 발생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그 5번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걸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실험 집단의 규모를 줄인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실험 설계 쪽으로 제가 이쪽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다 넣어놨는데 실험 설계에서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실험 집단으로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제 집단으로 놓게 되면 집단 간의 선정의 편향,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요인이 또 발생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것은 결국 이제 그 결과에 있어서 일단 이미 차이가 나는 집단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자기들이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를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반화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좀 기억.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윤리에 있어서는 조사 윤리에 있어서는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제1장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에서 자, 이제 23회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사회복지 조사연구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과학적 연구의 특징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1번 보면 기술 연구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제3장의 내용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에 보면 조사 이유,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탐색적, 그 다음에 기술적,
그리고 설명적 조사 또는 설명적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 연구는, 즉 기술적 조사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관련 있는 변수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3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적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적 연구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이건 이제 모집단이 나왔죠.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이 나왔어요. 즉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거, 이게 이제 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표본에서 우리가 표집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을 잘 뽑아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이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부를 뽑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표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게 표본조사고, 이 표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본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 때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표본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집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1장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일 시험에서 1장에서 한 문제하고 3줄이 나왔다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 3줄이 바로 요거예요. 이건 이제 1장에 해당되는 지문들이에요. 선지들. 자, 답은 2번이지만, 자, 가설 검증 결과가 연구자의 기대와 달랐을 때, 가설 검증 결과, 그 결과가 연구자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가설 연구 결과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조사윤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린 거고, 즉 가설 검증 결과가 연구자의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하여,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안 돼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지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조사를 통해 검증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문제의 발생을 단정적 결정론, 이게 틀렸죠?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 또는 추계론적 결정론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3번, 4번, 5번은 제 1장의 내용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사회복 실천을 위한 조사 용기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이 조사 용기의 필요성이 이번에 또 나왔죠. 이게 이제 과거에도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거 기출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맞는 겁니다. 사회복지 개입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자, 그다음에 2번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근데 3번 문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 여기 이제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번이 옳지 않죠?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이 아니라 논리 경험적 실천 지식이에요. 알았죠? 제가 이제 해설 아주 상세하게 해놨는데 논리 경험적 실천 지식에 의한 실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직관에 의한 방법은
우리 과학적 지식에서 과학적 지식과 비과학적 지식에서 공부를 했던 건데요. 그건 이제 비과학적 지식 탐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아요. 4번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옳지 않죠. 그죠? 제가 이제 좀 더 해설을 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해당 내용도 보면서 맞는 지문은 맞는 대로, 틀린 것은 이게 옳게 하려면 왜 어느 부분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걸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1장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다 풀고 지금 23회 거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또 지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에 기출문제,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면 여기서 지금 출제되는 문제, 이제 새롭게 또 출제되는 문제들은 쉽게 답이 골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본 것처럼 그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챕터의 그 내용들하고 같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